강연자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건축공학과 학사와 건축학과 석사를 마치신 후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공간연구소 대표, 북런던 대학 객원교수,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등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이로제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로 계십니다. 김수근 문화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예술문화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빈자의 미학이라는 철학을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효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효상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모임에 등장하시는 여러 석학님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학과 철학을 갖다가 일단 양극단이라고 생각하고 선으로 이으면 그 선상에 계신 분들 같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는 또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선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선에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에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이 자리에 과연 제가 어울리는 캐스트인가 하고 아까부터 생각을 갖다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쉬시는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뇌를 좀 쉬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과학과 철학의 선상에 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건축이라는 분야를 건축의 기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온당한데 저는 그럴 자격이 없고요. 건축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갖다 대하겠습니다. 40분이니까 25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건축이란 말은 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별로 제가 생각하는 건축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좀 잘못 만든 말 같습니다. 건축이 그런 어떤 기술적이고 노동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건축을 너무 이게 좁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아니할 수 없고요. 건축은 거주 풍경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논제를 가지고 우선 내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건축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이 사람마다 틀리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의미 있는 건축이라 치면은 빌라 로툰다라고 하는 작은 집을 저는 항상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축이 생기기 전에 서양 건축은 여러 가지 갈래로 있었다가 이 건축 이후에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그 통합된 내용이 텍스트가 되어서 지금까지 서양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기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축이 서양의 가장 중요한 건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16세기 후반에 안드레오 팔라디오라고 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설계한 것입니다. 이 건축인데 이 건축은 은퇴한 가톨릭 사제를 갖다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도시 비첸차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건축입니다. 건축 평면은 언덕 위에 정사각형의 평면을 갖다가 이제 그려놓고 그 평면을 이 스퀘어 평면을 갖다가 십자로 등분을 합니다. 등분을 하고 가운데에 동그란 홀을 갖다가 두어서 그 홀을 로툰다 홀이라고 칭하고 그 로툰다 홀에 선 그 집주인이 양 사방으로 통해서 보이는 바깥의 경치를 관찰하고 제어해서 집주인 된 자가 세상의 가장 중심된 자라고 인식한다고 하는 게 그 집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이데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이데커가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이데커의 저서 중에 하나인 집짓기, 거주하기, 사유하기 이란 책에서 인간은 정주함으로써 존재하는데, 그 정주는 땅의 건축을 새김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인간의 존재에 관한 서양 건축의 내용이 주로 하이데크 이전까지는 추상적인 명사에 있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데아나 로고스나 아르케나 그런 유의 추상 명사 속에 있어 왔는데, 하이데크가 그게 아니라 인간은 땅 위에, 현실적인 땅 위에 거주함으로써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크의 담론을 토폴로기, 땅에 관련된 철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데크가 휠더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민족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시적으로 인간은 거주한다. 인간이 시처럼 낭만적으로 거주한다는 게 아니라,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자기의 시어를 가지고 사투 끝에 자기의 모국어를 통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시라고 할 때, 인간이 거주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거주하는 거고,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크나 휠더린이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땅하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언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본데, 이 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건축입니다. 건축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일개 공산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건축이라고 우리가 하질 않습니다. 특히 이게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 특히 한국 건축과의 지금은 그 입장이 뭐 서로 섞이기도 해 있지만은, 옛날에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갖다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신 바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의 평면을 십자로로 갈라놓고 가운데 둥근 홀을 갖다가 둬서 로톤다 홀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집이고요. 그리고 이 평면도고, 이 가운데 집주인이 이걸 짓고 난 후에 가운데 서서 양사방을 통해서 보이는 바깥의 경치를 관찰하고 제어해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인, 내가 세상의 주인 된 자라고 하는 느끼게 한다는 건 건축입니다. 이 집의 내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 둥근 홀의 천정은 제우스 신을 비롯한 여러 만신들이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 신들이 보호를 받는 내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 이렇게 인식해 하는 집이니까 이 집은 항상 언덕 위에 우뚝 서서 주변을 군림할 듯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번안이 하나 예로 들면, 최근에 지어진 서양의 주택인데, 알베르토 campo 바에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집인데, 평면의 내용이 450년 전의 평면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도면과 이 도면을 갖다 만든 건축가 이름은 20세기를 갖다 풍미한 그런 위대한 건축가들이었는데, 건축의 내용도 좀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건축의 평면의 정신을 보시면은 가운데 중심 공간을 두고 주변부를 형성한다고 하는 이 단일 중심의 세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양 건축의 핵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이 미학을 논할 때 항상 본보기로서 항상 대두가 되고, 그 비례나 스타일이나 장식이나 문양 등등이 표준적인 그런 어떤 기준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곤 합니다. 이 건축을 지은 지금 16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드레오 팔라디오보다 정확하게 18년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집이 이 집입니다. 회제 이연적, 조선 중종 때의 위대한 성리학자였는데 중앙 정쟁에 실패해서 낙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첩실이 있는 안강에 가서, 원래 고향은 양동마을인데 왜 본처가 있는 곳이 안 간지 모르겠어요. 이 첩실인 안강마을에 가서 첩실의 집을 고쳐서 이게 지은 집이 동락당이라는 집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홀로 즐기는 집,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의 평면도입니다. 안채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사당도 있고 방갓집에서 보이는 이 여러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성리학자의 집은 주어진 면적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여러 산세들, 자연 환경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들에 전부 다 이름을 붙이고 그 거치하는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집은 가보면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집이 낮습니다. 담장도 낮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집들도 낮아서 마치 땅으로 꺼질 듯이 서 있는 게 이 집의 특징입니다. 이 집의 입구인데 들어가 보면은 오른쪽에 하나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창고로서는 공수관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갈한 그런 담장으로 둘러싸여서 독립된 영역을 갖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입구 영역입니다. 오른쪽 처음에 있는 것은 계곡으로 빠지는 것이라서 몸을 돌려서 왼쪽 첫 번째 있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행랑마당 이미 틀림이 없겠죠. 얇고 좁고 깊은 마당이 나옵니다. 몸을 돌려서 보면 금방 들어온 입구가 이제 이 작은 문인데 이 작은 문이 그러니까 이 집 전체의 정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문이 작은데 왜 이렇게 문을 작게 만들었을까? 틀림없이 이 마당을 안정적으로 위요시키기 위한 그런 이 의도로서 이 작은 문을 만들었고, 따라서 이 마당에 붙어 있는 앞마당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안전한 곳이라서 여기에는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이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이 영역을 빠져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랑채 문을 갖다가 열고 들어가면은 이게 사랑채고 사랑마당이 나옵니다. 보통의 사랑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랑채는 사랑채 주인이 마루에 앉아서도 이 마당에 서 있는 하인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사랑채의 레벨이 1.5m 정도 높은데, 여기서는 마당 레벨이나 사랑채 레벨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사랑채로 들어와서 앉아보면 더 그게 확실합니다. 이게 사랑채 레벨, 마루 레벨이나 이것이 비피하기 위해서 한 단을 높였을 뿐이지 거의 같은 레벨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의심이 좀 짙어집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주로 여기 있는 것이 마당, 공간, 이런 것들이 확연히 눈에 띄입니다. 외부와 가리기도 하지만은 뭐 나무 몇 그루를 갖다 놓고 그냥 담장을 둘러놓고 그 마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의심은 이 사당을 갖다가 구경하면 더 이제 짙어지는데, 이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지의 집을 짓더라도 대단히 높여서, 인공적으로 높여서 집을 짓는 게 마땅한데, 여기서는 사당의 레벨이나 일상의 삶을 사는 레벨이나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하나의 공간을 하나를 더 설정을 해서 견마당을 설정해서 이 사당으로 가는 발걸음을 갖다가 경건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공간적으로 해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한 겁니다. 이 집에서 가장 수상한 부분이 정자입니다. 보통 그림에서 보면은 이 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림이 정자인데, 정자를 보고 싶어서 정자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은, 정자라고 하면은 이 파빌리온이니까 이게 언덕 위에 홀로 서 있거나 산 위에 홀로 서 있거나 하는 건물이 정자인데, 정자가 그렇게 여기서 홀로 서 있지 않고 요 부분이 정자라고 부릅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정자가 정자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담장의 연장선상처럼 보이고, 이 담장과 이 담장이 만나는 그 코너를 연결하는 지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정자가 담장의 하나의 요소로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정자에 들어와서 마당을 보면은 이 현미가 완전히 짙어지는 게, 정자는 정자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당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자를 갖다 정자에서 바깥으로 몸을 돌려서 바깥을 보고 바깥에 빠져나와서 금방 있는 정자를 보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과 결합할 때는 정자가 완전히 도구로 쓰여지고, 자연과 결합할 때는 독립된 영역으로 나타나는 게 이 정자의 내용이었습니다. 몸을 좀 더 멀리서 해보면 금방 있었던 사랑채와 정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게 이 동락당의 아름다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도면입니다. 동락강의 이 평면도인데, 이것은 이 현대의 건축학자가 이제 그린 도면입니다. 옛날에 이런 그런 도면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죠. 마루도 패턴도 그려져 있고, 문의 여다지문, 미다지문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집이 이 건물이 안채가 이제 메인 빌딩처럼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부속체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도면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회재가 어떤 집을 지을까 도면을 갖다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남아 있는 건 없지만 뭐 거의 틀림없이 이런 그림을 아마 그렸을 겁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은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회재가 이 붓으로 이렇게 도면을 갖다가 틀림없이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첩실이 사는 요 집을 갖다가 정축해서 칸수를 누리고 마당을 두고 문간체를 두고 행랑마당 두고 행랑체 두고 사랑채를 두고 사랑채와 연결하는 방법 만들고 사랑마당 만들고 이런 유의 생각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생각, 그리면서 회재가 한 생각은 이 집의 크기와 앞에 있는 공간과 그 너머의 공간끼리 관계를 회재는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끼리 관계, 그리고 내가 사는 그런 어떤 풍경에 관한 관계를 갖다 그린 게 이 집입니다. 이 그림을 갖다 그리고 놓고 난 다음에 회재는 이 그림을 목수에게 주면은 목수가 이 도면을 받아서 알아서 기초를 갖다 놓고 기둥 올리고 보 얹고 스카레 틀고 기와 얹으면 이 집 전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재 이런 유의 집의 디테일은 회재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재가 그린 이 그림을 현대적 방법으로 정확히 실측적 방법으로 그리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회재한테는 집의 모양이 이 집이 메인 빌딩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간들이 다 메인 타겟이라서 이 공간을 확실히 나타내는 그림이 회재한테는 맞는 그런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이 모양 부분적인 모양입니다만은 이 집에서 보면은 이 지붕의 이 기와의 모양, 담장의 패턴 이 등등은 목수가 만든 것이지 회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집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 모양을 보면은 이거는 목수를 이해하는 거지 회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재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 앞에 있는 공간, 그 안에 있는 공간 그리고 저 너머의 공간끼리 관계를 보는 것이 회재의 생각을 읽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재는 이런 유의 공간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만들고 그 안에서 홀로됨을 즐기기 위해서 이 집을 갖다가 짓고 동락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들었던 홀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동락, 홀로 즐기겠다고 하는 마음과 홀로됨을 즐기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비단 이 회재 이연적 이 지은 동락당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축을 갖다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유의 옛 건축들이 전부 다 이런 유의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 자체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건축을 갖다 하는 목적은 공간이 본질이지 결코 공간을 갖다가 뒤덮는 피막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도 2000년이 지난 2000년도 베니스 비엔날레를 갖다가 21세기를 맞이하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할 때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미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새로운 키워드를 내걸면서 건축을 하자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서양 건축의 완벽한 전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세기에 이 서양의 미학을 쫓아서 윤리를 저버렸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윤리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월 근자 쌓을 축자기 때문에 말 자체로는 운동을 뜻하는 단어밖에 안 돼서 저는 그렇게 신이 안 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가란 말을 그전에 했었는데 메이지 시대에 이 철도 역사나 새로운 공장 건물 같은 새로운 건축이 들어오자 조가란 말, 집안을 만든다고 하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건축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영어로는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바탕을 두는데 아크란 말은 으뜸이란 말이고 텍트란 말이 조금 수상합니다. 텍트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테크놀로지의 어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받아들여서 아키텍처를 갖다가 직역을 하면은 으뜸이 되는 건축, 큰 기술 이렇게 이제 으뜸이 되는 학문, 큰 기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건축가를 가리키는 말 아키텍에 A를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를 붙여서 D 아키텍 하면은 영어 성경에 조물주 하나님으로 나오니까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건축을 위대한 직능으로 이렇게 인식한 게 틀림없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요즘 채신머리 없이 건축을 갖다가 받아 쓰는데 원래는 영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영조라고 건축을 그렇게 따라 썼습니다. 가꾸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건축이라는 뜻보다는 훨씬 좀 크죠. 사실은 세상에 있는 건축을 나타내는 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말입니다. 건축은 짓는 것입니다. 집 짓기라고 그러지 집 세우기라고 하지 않죠. 짓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를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옷을 지을 때 짓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를 넣고 진료를 넣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솜씨를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창조해내는 걸 짓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작용을 통한 굉장히 중요한 창조적 행위라고 하는 말과 틀림이 없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시는 영어로는 뜻이 분명합니다. 영어는 대신에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시티와 어반이 다 도시입니다. 근데 어원이 다르고 뜻이 좀 다릅니다. 시티는 시비타스에서 되었으니까 사회에 가까운 말이고 어반은 우르부스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티는 소프트웨어고 어반은 하드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도시가 되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가 그동안 도시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를 수없이 만들어 온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시를 만들 때 어떤 권력자가 어떤 사회를 갖다가 만들자 그러면 만들기가 쉬웠어요. 도시와 이 농촌은 다르죠. 농촌은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니까 어떤 법이 없어도 인륜과 천륜으로 유지가 됩니다. 도시의 가장 특징은 익명성이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던 공동체가 도시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여 살려고 그러면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옛날에는 권력자가 만들었지만은 요즘은 모든 사람이 권력을 쥔 이 백가쟁명의 시대에 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자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도시를 잘 안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 시대에 우리가 도시를 갖다가 이게 잘 못 만들었습니까?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예컨대 분당이라는 도시를 5년 만에 5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세계 도시사의 기적적 그런 일인데, 그럼 뭐 분당이라는 도시가 이 세계 도시사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도시하는 사람들이 다 보러 왔다가 이게 자기네들이 수십 년 전에 폐기한 그런 마스터 플랜의 내용으로 지어진 도시인 걸 알고 분당을 아무도 도시 계획사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당은 실패해야 마땅하는데 분당이 실패했습니까? 분당이 실패 안 했습니다. 도시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했습니다. 부동산이 성공하니까 이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갖다가 좋아하니까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몇만 호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면은 건설 자본이 붙여와서 만든 게 우리의 신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이 만들어지고 일산이 만들어지고 평촌 삼본이 만들어지고 호남으로 영남으로 심지어 제주도까지 똑같은 하드웨어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의 도시가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합니다. 이게 분당인지 일산인지 제주도인지 분간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형성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사회가 형성되는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전부 다 똑같은 사회가 형성되니까 지역적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어떤 사회가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의 방방곡곡에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도시를 가리키는 영어에는 이 부르그라고 하는 부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르그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암브로지오 로렌제트라고 하는 14세기의 이 화가가 이탈리아 시에나의 시청사 2층의 프레스코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좋은 정부의 도시라고 하는 그림인데 부르그라고 하는 게 이 성벽이니까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부르주아니까 착취 계급의 대명사를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와 농촌은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유의 관념이 오늘날까지도 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지탱되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도시의 역사는 한 10,000년 정도 된다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의 예리코에서 발굴된 게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발굴된 것이 아나톨리아 고원의 차탈휘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런 그림이 발견이 되어서 발굴해 보니까 이런 이 흔적이 나왔어요.
산비탈에 이제 흙벽으로 이제 지은 집들인데 이 위는 이 공공 영역이고 이걸 갖다 하부를 갖다 구멍을 파고 들어가면은 내부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 있지만 놀랍게도 이런 유의 도시가 지금도 이게 건강한 생활을 이루고 있는 곳이 중국의 산동반도에 있는 산둥에 있는 이런 유의 이 마을입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만년 전의 텀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도시, 과연 도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라크에 있는 도시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성벽도 있고 이게 왕궁, 신전 다 있어서 도시의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을 갖다가 발굴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2층짜리 집합 주거지인데 흔적을 그려본 후에 굉장히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죠. 제가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큰 집, 작은 집, 뭐 길가집 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6천년 전의 그런 도시입니다. 이미 이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게 아주 힘들어하는 소셜 믹스가 6천년 전에 이미 이 사회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갖다가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 도시 보시면은 이 도시는 지금 현대의 건축가들이 설계했다고 해도 이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연한 그런 모듈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 그림은 5천년 전 이집트 왕의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만들 때 건설되었던 노동자 주거의 그런 숙소의 평면도입니다. 과연 주거가, 주택이, 건축이, 도시가 진보하는 것인가? 계속 짙은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폼페이입니다. 서기 79년에 이제 화산의 폭포로 멸망을 했습니다. 700년 동안 존속해온 도시인데 이 도시는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2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상하수도 시설을 완벽했고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같이 살았고 거리에 온갖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곳도 있었지만 매운꿀도 있었고 길가 술집도 있었고 뭐 이게 사우나나 무슨 뭐 이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의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도시여서 제가 오래전에 이 도시를 가보고 할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도시는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십자군 전쟁 이후로 영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런 도시를 갖다가 영주의 손 마음대로 만들죠. 그러니까 단일 중심의 도시를 갖다가 자주우지하면서 만듭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팔마노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르네상스에 지어진 도시인데 이탈리아 베니스의 북동부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도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금방 이룰 수 있습니다. 외부는 다 적이라서 해자를 파고 성벽을 갖다가 높이 쌓고 내부는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집이 있는 단일 중심의 계급적 도시. 이 도시는 이렇게 실제로 건설이 되었고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성변 허물었지만 이 도시의 개념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르네상스 시대 때 이 도시 하나만이 아니라 이 도시 이런 유의 도시가 이 이상 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행을 타고 전 유럽의 방방곳곳에 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516년, 지금으로도 딱 500년 전인데 토마스 모어가 소설책을 하나 씁니다. 유토피아라는 소설책입니다. 유토피아란 말은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유와 토피아를 합성시켜서 만든 말인데 토피아는 땅과 장소를 뜻하니까 뜻이 알기 쉬운데 유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라틴어에 유 앞에 이와 오를 써서 이유 오유 하면 똑같이 유로 발음되는데 뜻이 반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웰이라고 하고 오유는 노라고 했으니까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쓰면은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곳, 이게 우리가 요즘 이상향으로 번역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 소설책에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위에는 현실 세계이고 아래 유토피아는 섬처럼 떨어져 있죠.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구가 아래 하나밖에 없는데 겨우 들어가려 그러면은 감시망로에 의해서 감시받고 겨우 들어가면은 뭐 또 전체를 두르는 회자가 있고
또 곳곳이 감시망로가 있는데 겨우 뚫고 들어가면 정 가운데는 이 유토피아를 다스리는 봉건 영주의 성체가 있는 그런 어떤 도시, 단일 중심의 그런 땅이 이 유토피아의 내용입니다. 사실 토마스 모어는 이 유토피아 열망처럼 번진 이 생각을 갖다 비판하려고 썼지만은 이 생각은 오히려 전 유럽인들에게 유행처럼 번져서 이런 류의 이 마스 프렌들이 보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류의 그림이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주변은 완강한 성체로 둘러싸여져 있고 내부는 아주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단일 중심의 봉건 도시. 이게 르네상스인들이 건설한 그런 어떤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대단히 기하학적 도형입니다. 기하적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의 우리 세계에서는 인간의 머리에서 발생되는 착안되는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도시를 만들까 생각할 때 머리에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유의 도면을 갖다가 그리고 이 도면을 실현하기 위해서 땅을 찾아 나서는데 이런 유의 기하학적 평면이 산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찾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르네상스에 지어진 계획도시들은 죄다 평지에 선 도시입니다. 이게 산이 70%인 우리 땅에 지은 도시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궤가 틀립니다. 심지어는 현대에 진입하면서도 이런 평지의 단일 중심의 도시에 관한 생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에베네저 호와우드라는 사람이 현대 도시의 이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가든시티라고 하는 그림인데 도시 인구가 프랑스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제 폭발해서 인구가 폭증하자 도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마더시티를 갖다가 가운데 놓고 주변 부의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서 분산시키자는 도시.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 중에 이 도시의 형태는 단일 중심의 이런 도시의 형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도시와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동 없으실 겁니다. 여기에 뭐 고소형만 세워놓으면 요즘 아파트 선전하는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림이었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를 갖다 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자고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가 제안한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의 파리는 도시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7, 8층짜리 건물들이 빽빽히 차 있는 도시에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암울한 도시였습니다. 이 건물을 다 허물고 용적률을 작게 해서 용적률을 크게 하고 건표를 작게 해서 빈 곳을 만들어서 녹지를 심고 피크닉도 들어오게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파리를 갖다가 상상할 수 있으면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어떤 발상이었습니다. 같이 제출한 모형입니다. 파리는 뭐 주변부처럼 이렇게 거미줄망처럼 이렇게 아주 이게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을 싹 지우고 60층짜리 아파트를 갖다 세워서 300만 명이 살게 하자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르비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이후로 20세기 초반 이후로 지어지는 모든 도시들의 굉장히 중요한 전범이 되어서 이런 류의 지도가 양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입니다. 왼쪽은 꼬르비제가 직접 설계한 지도고요. 도시고요. 생두이라고 하는 파리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오른쪽은 분당의 도시계획도입니다. 이런 류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도의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이 색깔은 이 지도가 예쁘게 보이라고 칠한 게 아닙니다. 이 색이 칠해지는 순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빨간색이 칠해지면 이게 상업지구고 노란색은 주거지구고 보라색은 공업지구가 돼가지고 이 색이 칠해지는 순간 건폐율 용적률이 틀려져서 땅값의 차이가 납니다. 토지가 등급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도로도 고속도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분산도로 등등 해서 등급을 갖게 되어서 속도 제한이나 도로변에 짓는 건물의 수조와 종류와 높이까지도 다 제한을 받습니다. 철저히 계급적이죠. 도시 구조도 도심을 만들고 부도심을 만들고 변두리를 만드니까 철저히 위기적입니다. 이런 류의 위기와 계급과 분류를 생각할 때는 모더니즘의 시대였으니까 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이 통계적 수치에 의해서 이리저리 분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로 받아들였는데 이후에 지어진 많은 도시들이 과연 행복해졌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도시사회학자들이 의문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도시를 소개시켜드리면은 1957년에 완성된 센트루이스시에 있는 푸르토 아이고라고 하는 주거단지입니다. 1970세대에 이 주거단지가 세워졌을 때 모든 매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라고 칭찬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런 주거단지였습니다. 철저히 꼬리부재의 이론에 의해 입각에 지어집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게 빨리 하는 거, 놀이하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다 분류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분류하고요. 심지어는 흑인과 백인을 분류했습니다. 거주자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빨리 하는 곳에서 빨리 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욕설 하기 시작하고 밥 먹지 않아야 되는 곳에 밥 먹는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벌어져서 심지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대립이 일어나서 주민끼리 분규가 일어나서 마약, 강간, 절도 등등이 빈번히 일어나서 이 주거단지는 센트루이스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 집단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참다 못한 시정부가 1972년에 다이너마이트로 전체 도시를 폭발하고 맙니다. 이로써 서양에서의 마스터 플랜은 폐기가 되었고 모더니즘은 종말을 갖다가 고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서양에서 폐기된 마스터 플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서울의 도시인데 땅인데 그리는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왼쪽 그림이 19세기까지 우리가 그렸던 서울의 땅이고요. 오른쪽이 20세기의 서울의 땅입니다. 왼쪽은 아주 평화로운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길이 있어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는 산이 없어지고 계곡이 없어지고 물길이 없어졌습니다. 온통 땅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는 용도 지역별로 구분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지하호가 유통된 경로라서 마치 어떤 작전의 지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경이 이렇습니다. 왼쪽이 19세기까지 있었던 서울의 풍경이고 오른쪽은 20세기 이 서울의 한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왼쪽은 굉장히 평화롭고 산이나 자연이나 이 건축이나 다 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그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서민 아파트, 그 밑에 있는 단독주택군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국적 불명의 도시 건축들, 이 적어도 세 개의 집단이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전선을 형성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많을까?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도시 공간 구조에 그런 대부분의 그런 원인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은 르네상스에서 굉장히 많은 문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제 관심을 끄는 것이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진 그림 방법입니다. 그전에는 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그런 어떤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파악을 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고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동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세계관을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 그림이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이 투시도법의 창안한 투시도법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SP점 스탠딩 포인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 이게 그려진 공간들의 모든 선들이 이렇게 소실되어서 들어옵니다. 이 공간의 앵글은 이 앵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앵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앵글만은 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앵글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나만 독점적 세계를 그리는 게 투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남하고 공유하기 싫은 세계를 그리는 게 투시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한 사람이 가운데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투시도의 세계입니다. 존 버즈라고 하는 영국의 문화평론가가 있죠. 이 사람이 웨이즈 오브 싱잉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이제 썼는데 그 책의 그 첫머리에 우리가 투시도법을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가 얼마큼 세상을 왜곡되게 받는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이런 유의 그림 말고 어떤 다른 유의 그림이 있을까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유의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민화 책거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8칸의 책장을 그린 그림인데 투시도법에 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한 점으로 모든 공간의 선들이 이렇게 소실되어서 집중되어 마땅하는데 각 칸마다 공간의 중심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놓여져 있는 각 사물들은 그 공간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향해서 죄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우리의 이 선조는 세상에는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공간이 다 자기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본 순간에 굉장히 오랜 묵상에 잠겨야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선조는 단일 중심의 봉건 도시, 봉건 사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믿는 시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아니할 수 없었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건축과 도시도 이런 류의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 체계가 이 서양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편향된 지식 체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체계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서양의 영향으로 변화된 그런 공간 체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의 경계를 벗어나면 세상에는 굉장히 다른 류의 공간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이 세계입니다. 이 그림은 모로코의 도시인 말라케시의 공중 사진입니다. 부분적인 사진이지만 하지만 전체 도시가 다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주 무질서한 거 같죠? 예, 집들이 벌집처럼 붙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한 10채 정도의 집들이 최소의 군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0채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우물 하나, 빵집 하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시설을 공동시설을 두고 10채가 모여서 최소의 도시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정식에서 전체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몇 부분이 더 떼어져도 도시가 존속하고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한 조직만 있으면 이 도시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프랙탈 같은 그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이 중앙광장, 중앙숲, 중앙도로 같은 봉건주의 잔재를 나타내는 그런 류의 도시 용어가 없습니다. 상업적, 공업적 이런 분류도 없고요. 어디서 무엇을 해도 되는 겁니다. 발타 벤야민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도시에서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의 구석에 떨어지더라도 그 구석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으로도 전체를 알 수 있는 도시가 민주주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개체가 전체와 같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와 도시가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가 아니고 1200년에 형성된 이 말라케시에서 이미 그 도시가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와 거의 모로코의 도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시 20년 만에 방문해 본 페즈라는 도시가 20년 만에 방문했지만은 1200년 된 도시의 흔적은 도시의 구석구석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건물처럼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골목길은 미로 같지만은 집들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요. 21세기적 생활을 다 하고 있고요. 도로가 좀 넓어지면은 시장이 되고, 이어지면 쇼핑몰이 되고, 좀 넓은 곳은 무드지르한 공장이 있고, 굉장히 정갈한 이곳을 들어가 봤더니 알카로인 대학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도시야말로 1200년을 존속했지만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은 ны끈히 지속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이 시멘트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결단코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 기억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도시가 지속적인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딴 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설계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달동네입니다. 달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게 굉장히 작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옆집과 이웃과 나누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누는 공간이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은 페이지의 길보다 훨씬 산비탈에 있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예컨대 이 두 동네를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제가 즐겨 찾았던 금호동 달동네인데, 오른쪽에 있는 산토리니의 에게의 산토리니 마을과 두 동네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색깔 말고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길을 보면은 저는 관광객만 일컫는 그 진정성 없는 산토리니보다도 아직도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달동네의 골목에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느낍니다. 물론 달동네는 재개발되어야 됩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열악하죠. 그렇지만 이런 기억을 보존하면서 재개발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동네들은 달동네를 재개발한 방식은 이렇게 깃발이 꽂혀지고 바로 이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무너뜨린 범죄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풍경이 이 서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가히 서울은 범죄의 소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도시에 대한 연유를 갖다가 좀 더 따지고 보면은 이 로마 군단의 캠프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군단을 먼저 보내서 그게 고착화 되면 이게 도시가 되었습니다. 왼쪽이 군단 캠프의 다이아그램이고 이것이 고착화 되면 오른쪽 그림 팀 가드처럼 이게 변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오래된 도시들이 군단 캠프가 그 도시의 원도심입니다. 런던의 시티 지역이 그렇고 파리의 시대 그리고 비엔나의 빈데보나 등등이 다 군단 캠프가 주둔을 성공해서 확산된 도시가 이 도시니까 이 도시들은 캠프라고 하는 것은 템포러리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설 수밖에 없고 쉽게 해체를 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도시가 평지에 서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는 게 서양도시의 원리였고 이게 중세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원래 도시에 관해서는 땅에 관한 관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성과 그런 이 아이디어로 만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서양 사람들이 도시를 갖다 하는 방법은 드디어 땅 관계없이 이렇게 파울로 솔레리가 설계한 이 그림처럼 도시가 이게 하늘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고 혹은 70년대 사망주의자들은 땅을 황폐한 그런 배경으로 보고 인공적 환경에 살자고 주장을 하고 혹은 뭐 무빙시티라고 이런 유의 과학의 순전히 과학과 기술에 입각한 도시에서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인스턴트 시티처럼 기계적 부품처럼 만든 도시에서 살자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도시는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완성된 도시가 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이런 환상적인 그림이 가능합니다. 이 야자수도 그럴 수 있고 물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바이 바탕은 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듭니다. 지금은 두바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땅이 우리 도시가 어떻게 두바이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철딱선이 없게도 몇 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장들이 모두 두바이 닮자고 현수막을 그 군청과 시청 앞에 서붙였던 기억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과 계곡이 있고요, 물길이 있고요, 분명한 그런 어떤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한 방법은 이런 땅의 무늬에 가만히 건축을 갖다가 슬쩍 놓은 게 우리 건축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모여지면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새겨진 무늬를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았던 게 우리 선조들이 도시를 일군 방식입니다. 이게 터무니입니다. 터무니없는 삶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죠. 터무니가 뭡니까? 터에 새겨진 무늬입니다. 하이데커가 우리의 존재가 땅에 터에 건축을 함으로써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우리 선조가 우리의 삶의 존재는 터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모든 터는 다 다릅니다. 위도 경도가 다 다르고요. 그에 새겨진 자연의 무늬가 다르고요. 우리가 살면서 새긴 무늬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터는 자기는 어떤 건축, 어떤 도시가 되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도시계획가, 좋은 건축가, 좋은 디자이너라 그러면 그 터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들어주고 새로운 무늬를 덧대는 게 가장 좋은 건축이고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한자로 지문으로 바꾸고 천문도 있고 인문도 있는데 지문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로도 랜드스크립트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서 이게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 시간이 다 가서 이 지문에 입각한 건축을 갖다가 여러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이게 넘기고 마지막 결론만 맺겠습니다.
원래 DDP도 이 지문에 입각해서 제가 설계했다가 맨 처음에 떨어졌죠. 그리고 중국에 설계한 그것도 기존에 있는 농가 밭을 갖다 그대로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천안문 광장 앞에 보존 재개발을 하는데 있었던 무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게 제가 설계한 거고 원래 있었던 빨간 부분을 갖다가 엎어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중계 본동에 있는 달동네 마지막 달동네였는데 그동안 산으로 다 가려져 있다가 이제 재개발에 포착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 제가 어필을 해서 오세훈 시장 때 일입니다. 그래서 보존 재개발하기로 하고 전체를 만듭니다. 역사적 마을을 보존하는 것은 유네스코나 이코모스에서 굉장히 권고사항이 많은데 그중을 추려보면 딱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형을 보존하고 필지를 보존하고 길을 보존하고 삶의 형태를 보존하라. 이 4가지를 보존하면 역사마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갖다가 이 마을에 다 보존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무리 험하고 거칠고 좁고 가팔라도 이 길은 다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터들도 아무리 좁고 못생겨도 이 터들 다 보존하기로 했고요. 지형 물론 보존하고요. 그리고 공유 도시를 통해서 이 사는 사람의 관리비 줄이고 이게 텃밭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둠으로써 생경한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 안 떠나니까 이 삶의 형태를 보존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12명의 건축가를 갖다 불러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각 부분별로 다 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 자세히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아파트로만 이런 유의 땅을 깎고 터 무늬를 없애고 그냥 터무니없는 아파트를 지은 방식에서 바로 이 땅 위에 이런 유의 그런 어떤 주택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용적률은 이게 아파트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용적률을 갖다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터 무늬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지을까? 최근에 중국에서 인공 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없어졌네요. 인공 섬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제 건축 설계 경계를 시켰는데 잠깐 마지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이런 인공유의 터 무늬가 없는 인공의 땅에 지을 때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건축의 패턴들과 이야기들, 알레고리를 갖다 가져와서 설계한 게 이 내용인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986년에 하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 함부르크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홀로코스트 기념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요한 게르츠, 에스트 게르츠라고 하는 조각가 부부가 세운 12m 높이의 단순한 탑이 이 단순하지 않은 게 매년 2m 땅으로 꺼집니다. 이 작가가 게시판을 하나 설치를 해놓았는데 하르부르크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썼습니다. 와서 나치와 파시스트들에게 당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다 써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와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갖다가 이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탑의 표면은 이런 낙서로 다 뒤덮였고요. 그리고 매년 2m씩 땅으로 꺼져서 1993년에 완벽하게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남은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런 유의 아주 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알아채기 힘든 이런 무늬만 남아있습니다. 이 탑을 설계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저는 인공 구조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건축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운 자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튼튼하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혹은 폭력에 의해서 건축과 도시는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기억만이 진실하고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건축과 도시를 갖다 만들어야 될까? 이건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드로노가 얘기했습니다.
기억 없이는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철학이 있는 건축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도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